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곳,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산골 마을, 그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볏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검게 썩어 있었고, 틈새가 벌어진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호롱불 하나가 가냘프게 흔들리며 주인인 김민우의 그림자를 흙벽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낡고 헤어진 속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살을 파고드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으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춥고 배고픈 현실만이 그의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성치 않아 절뚝거리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양반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 탓에 족보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한 서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처와 그 자식들은 눈엣 가시 같았던 민우와 그의 어머니를 가문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민우에게 남은 것은 상이 슬게 척박한 땅 몇마지기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이 낡은 초가집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몸이 불편하고 신분이 천한 그에게 가혹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의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나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의 재능은 그저 쓸모없는 낙서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은 그가 짊어진 천형처럼 그를 괴롭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서러움을 삼키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어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민우는 붓을 들어 그림 한 폭을 그렸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매화 가지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분놀림에는 그의 고독과 절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내려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설 대목을 맞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루떡 찌는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 민우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뚝거리며 그림을 팔러 나온 그를 힐끔거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저 절름발이 서생이 또 나왔구먼. 양반 흉내를 낸다고 밥이 나오나 멸시 어린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민우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인 끝에 마음씨 좋은 떡집 할머니가 그의 그림을 불쌍히 여겨 쌀 한 퇴와 바꿔주었습니다. 민우는 그 귀한 쌀자루를 품에 소중히 안고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날씨는 더욱 사나워져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민우는 길가에서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눈밭에 있는 무언가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처럼 하얀 비늘을 가진 작은 뱀 한 마리가 추위에 얼어 또아리를 튼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운수 나쁜 흰 뱀이다. 죽여버려야 해 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뱀은 가녀린 몸을 바들바들 떨며 죽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우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저 뱀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위협받는 자신의 신세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다급하게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멈추거라.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다. 어찌 그리 잔인한 짓을 하려 하느냐. 하지만 심술궂은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리 비켜요. 절름발이 아저씨 재수 없는 뱀을 잡으려는데 왜 방해해요? 아이들이 뱀을 향해 다시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민우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쌀자루를 꺼내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쌀을 줄 테니 제발 저 뱀을 놓아다오. 너희들이 엿을 바꿔 먹든 떡을 해 먹든 마음대로 하렴.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쌀자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냉큼 쌀을 낚아채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민우는 눈밭에 쓰러져 있는 흰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고 하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헐거워진 옷깃 사이 가장 따뜻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맨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자신의 천이 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도 이 추운 세상에 태어나 고생이 많다. 부디 살아다오. 그는 빈손이 되었지만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무게에 묘한 위로를 받으며 다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품속에서 꿈틀하는 움직임이 느껴졌고 민우가 숲 가장자리에 바위 틈에 뱀을 놓아주자 뱀은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우는 자신의 초라한 집 앞에 서 있는 낯익은 가마와 건장한 사내들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인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두껍게 입고도 춥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절뚝거리는 민우가 나타나자 거만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쯔읒 몰골하고는 내 너를 기다리다 얼어 죽을 뻔했다. 내 어미가 약값으로 빌려간 돈은 대체 언제 갚을 셈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가진 저 척박한 땅마저 빼앗아 자신의 종이 공장을 넓히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모멸감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봄이 오면 약초를 캐서라도 갚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내 놈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는단 말이냐. 당장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민우의 집을 뒤지게 했고 집안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땔감마저 빚 대신이라며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섣달금음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이다. 최 부자 일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황량했습니다. 민우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쌀도 땔감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모두 짓밟힌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횡한 방 안으로 들어와 싸늘하게 식은 구들장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호지 문은 찢어져 찬바람이 들이닥쳤고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그를 습격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준 뱀은 숲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사람인 자신은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몸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라리 그것이 평안일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그를 덮쳤습니다.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듯 으르렁거렸고 민우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에게 이 겨울밤은 너무나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던 민우의 귓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계십니까? 거센 눈보라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문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환청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험한 날씨에 더욱이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이 외딴 오두막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 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문을 열자 휘몰아치는 눈발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새하얀 눈보다 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인이 얇은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눈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눈보라의 길을 잃어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듯 고운 소리였으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고 황급히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만 들어오셔서 추위라도 피하십시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찬바람이 함께 들이닥쳤고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민우에게는 손님을 대접할 따뜻한 물 한 모금, 방을 들 장작 한 개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민우는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소미불을 여인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땔감이 없어 방기 얼음장 같습니다. 이 이불이라도 덮고 몸을 녹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민우는 극한의 추위로 인해 이미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민우가 내어준 이불을 받아들지 않고 오히려 깊은 눈동자로 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도 몹시 편찮아 보이십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함께 덮으시지요.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방 한 구석에 놓인 깨진 화로에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하더니 방 안가득 은은한 솔향기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장작불과는 다른 마치 봄 햇살이 스며드는 듯한 부드럽고 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디선가 꺼낸 맑은 물과 약초 가루로 죽을 끓여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죽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긋하고 천가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끊어질 듯 고통스럽던 왼쪽 다리의 통증이 잦아들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가 정신을 차리고 여인을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찢어진 문풍지를 여분의 천으로 꼼꼼하게 막고 어수선했던 방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고 더러웠던 오두막이 본래의 품위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은 김민우라 합니다. 낭자의 은혜로 죽어가던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100년이라 불러주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선비님의 인품에 이끌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이름은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흰 연꽃처럼 그녀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은 떠나지 않고 민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온 뒤로 오두막에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산속에서 캐왔다는 이름 모를 나물과 약초들은 민우의 허약한 몸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지붕에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새짚을 엮어 올렸으며 무너져 내린 흙담을 단단하게 보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나 다름없던 민우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곳에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100년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배고픔과 추위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를 더욱 감동하게 한 것은 그녀의 살림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밤, 호롱불 아래서 민우가 책을 읽으면 100년은 조용히 바느질하며 그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민우가 난해한 구절에 막혀 고민할 때면 100년은 넌지시시 한수를 읊거나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어 민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서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불편한 다리 때문에 품어야 했던 좌절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선비님의 다리는 비록 땅을 딛기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나 선비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계십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선비님의 그 올곧은 심성이 언젠가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0년의 따뜻한 위로는 얼어붙어 있던 민우의 자존감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얼음이 녹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비치던 어느 날, 민우는 100년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와 그 곁을 지키는 흰 달빛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100년은 시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단순히 글만 아는 서생이 아니라 만물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차가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행복이 다가올 거대한 시련의 폭풍 전야임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게 되살아나고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는 봄이 왔건만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우내 잠잠하던 바람에 실려온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매캐하고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기에 바빴고 무당들은 굿판을 벌여야 한다며 쌀과 돈을 걷어가기만 할 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민우는 밤낮으로 의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핏발선 눈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다. 독이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즉 타는 듯한 갈증과 복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마을 상류 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지난 겨울부터 비밀리에 확장한 종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흘러나오는 시커먼 폐수가 계곡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종이를 희게 만들기 위해 독한 약품을 섞어 쓰고 있었고 그 찌꺼기를 몰래 흘려보내 마을의 식수원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알아냈지만 해독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우가 의서에서 찾아낸 처방에는 천년초라는 약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깎아지른 절벽 틈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풀이었습니다. 민우의 성취하는 다리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초였습니다. 민우가 절망감에 빠져 마당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백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비님,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민우가 사정을 설명하자 백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다음 날 새벽, 민우가 눈을 떴을 때 백년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니 안개 자욱한 마당에 백년이 이슬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띠는 풀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천년초였습니다. 그녀의 옷 곳곳은 가시에 긁혀 찢어져 있었고 하얀 손등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낭자가? 민우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백년은 덤덤하게 웃으며 약초를 건넸습니다.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봅니다. 어서 약을 다리시지요. 민우는 그녀의 헌신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약탕관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우와 백년은 정성껏 다린 약을 항아리에 담아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부자가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냇물의 독을 알아채고 해독제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놈 내놈이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려 드느냐.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약탕관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흉측한 것을 당장 엎어버려라. 그리고 저놈과 저 계집을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민우는 본능적으로 약탕관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손등에 튀어 살이 되었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초의 부자는 민우의 곁에 서 있는 백년을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총우석에 저런 절색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내 놈이 저 요물에게 홀려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아하니 사람의 눈빛이 아니구나. 여우가 둔갑한 것이냐, 아니면 귀신이 씌인 것이냐. 최 부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백년은 고개를 숙였지만 쥐고 있는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제나 뒤로 물러나 있고 움츠러들어 있던 민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지 않고 두 다리로 땅을 꽉 딛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입 닫히지 못하겠소 민우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세에 최 부자와 하인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우는 최 부자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당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냇물에 독을 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는 양마저 없애려 하다니, 그리고 내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이분은 당신 따위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맑고 귀한 영혼을 가진 분이오. 만약 이분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것은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민우가 처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맞서 터뜨린 사자후였습니다. 그의 당당한 위엄에 압도된 최 부자가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던 찰나 살인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마을 촌장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들을 업고 울부짖으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우는 최 부자를 밀치고 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장님, 아이를 이쪽 평상에 눕히십시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막 다려낸 약사발을 가져와 백년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입을 벌리고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초의 부자는 저런 정체불명의 독약을 먹이면 아이가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잠시 후 아이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더니 입에서 시커먼 물을 왈칵 토해냈습니다. 촌장과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토해낸 뒤 아이의 가빠졌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빛이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고 아이는 가늘게 눈을 뜨며 아버지, 목말라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 촌장이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민우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민우의 절뚝거리는 다리나 초라한 행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의술과 부자의 횡포에 맞선 선비의 기가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을 찾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쳤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가 만든 약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식에 민우의 집 아픈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우와 백년은 밤을 새워가며 약을 다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을 가져오는 사람, 땔감을 가져오는 사람, 갓 잡은 생선을 가져오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민우를 멸시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민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백녀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환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해진 마당에 선 민우는 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백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그 용기는 원래 선비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도망치면서 남긴 도끼 어린 눈빛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르익어 황금빛 들녘이 출렁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민우가 만든 해독제 덕분에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기와집, 최 부자의 집만은 흉흉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최 부자는 두문불출하며 분노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권위와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을 되찾기 위해 좋다는 약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떠돌이 약장수에게서 천년 묵은 진해를 고아 만든 탕약이라는 정체불명의 약을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회춘하여 다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검 붉은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부자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더니 피부가 뱀의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눈, 코, 입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뒹굴었고 자신의 흉측하게 변한 모습을 거울로 보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죽이려 했던 뱀의 형상과도 같았으니 실로 무서운 인과응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괴이한 증상을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곡소리 나는 초상집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의 부인은 체면을 구기고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선비,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주시오. 지난날의 잘못은 내가 100번 사죄하리다. 이대로 두면 저 양반은 고통 속에 죽고 말 것이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멸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원수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백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약 상자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가십시다. 환자가 있는데
의원이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최 부자의 방에 들어선 민우누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참혹한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괴물처럼 변해 고통에 몸부림치는 늙은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맥을 짚자 최 부자는 흐릿한 눈으로 민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주겠네. 고통 속에서도 재물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치료해주는 대신 한 가지 약조를 하셔야 합니다. 최 부자가 끄덕이자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을 모두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쌓인 쌀과 곡식을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계곡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시는 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의술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선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으며 맹세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준비해온 침을 놓고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초를 지식여 최 부자의 환부에 발랐습니다. 민우의 치료는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원수를 치료함에도 조금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최 부자의 부기가 빠지고 딱딱해진 피부가 벗겨지며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최 부자는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에 기세등등 하던 건강은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지난날에 대한 업보이자 참회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했고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덕망을 칭송하며 그를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평화로운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과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배움을 청하는 모든 일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고 민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거닐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절름발이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걷는 모습은 험난한 세파를 이겨낸 거목처럼 듬직하고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백년은 그런 민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알뜰히 내조했습니다. 그녀가 가꾸는 텃밭에는 사시사철 향기로운 꽃과 약초가 무성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은 마을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일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달이 밝고 큰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밤. 백년은 민우에게 술상을 차려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달빛이 참으로 곱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툇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하시겠습니까? 민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백년이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오래전 눈보라 치던 날 구해준 그 흰 뱀입니다.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으나 선비님의 따뜻한 정에 이끌려 차마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눌러 앉았습니다. 백년은 민우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백년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민우의 나직한 대답에 백년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우 눈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낭자가 처음 내 방에 들어왔던 그날 밤, 낭자의 몸에서 나던 그 서늘한 냉기와 신비로운 향기를 어찌 잊겠소. 그리고 낭자가 나를 위해 절벽을 오르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소. 민우 눈은 백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낭자가 사람이든 뱀이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소. 낭자는 나를 얼어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세상의 편견에 갇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주었소. 나에게 낭자는 그저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일 뿐이오. 백년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뱀의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진 인간의 진심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우 눈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밤이 새도록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났고 마당에 핀 하얀 국화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인간과 요괴라는 금기를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집을 백년당이라 불렀고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민우와 백년은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민우가 세상을 떠나던 날 집 주변에는 때 아닌 흰 눈이 꽃잎처럼 흩날렸고 그날 이후 백년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이 살던 집터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신비한 흰 꽃이 피어난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민우를 향한 백년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새벽이 오려나 봅니다. 부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에필로그. 세월은 흘러 강산이 변하고 예시하기는 희미해졌지만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숨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눈 내리는 겨울밤.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디선가 은은한 솔향기가 나고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게 될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달이 저는 선비와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모습도 초월하여 영원히 남는 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곳,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산골 마을, 그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볏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검게 썩어 있었고 틈새가 벌어진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호롱불 하나가 가냘프게 흔들리며 주인인 김민우의 그림자를
흙벽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낡고 헤어진 속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살을 파고드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으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춥고 배고픈 현실만이 그의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성치 않아 절뚝거리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양반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인 탓에 족보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한 서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처와 그 자식들은 눈엣 가시 같았던 민우와 그의 어머니를 가문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민우에게 남은 것은 상이 슬게 척박한 땅 면마지기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이 낡은 초가집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몸이 불편하고 신분이 천한 그에게 가혹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의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나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의 재능은 그저 쓸모없는 낙서와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은 그가 짊어진 천형처럼 그를 괴롭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서러움을 삼키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어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민우는 붓을 들어 그림 한 폭을 그렸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매화 가지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분놀림에는 그의 고독과 절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내려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설 대목을 맞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루떡 찌는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 민우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뚝거리며 그림을 팔러 나온 그를 힐끔거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저 절름발이 서생이 또 나왔구먼. 양반 흉내를 낸다고 밥이 나오나 멸시 어린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민우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인 끝에 마음씨 좋은 떡집 할머니가 그의 그림을 불쌍히 여겨 쌀 한 되와 바꿔주었습니다. 민우는 그 귀한 쌀자루를 품에 소중히 안고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날씨는 더욱 사나워져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민우는 길가에서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눈밭에 있는 무언가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처럼 하얀 비늘을 가진 작은 뱀 한 마리가 추위에 얼어 또아리를 튼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운수 나쁜 흰 뱀이다. 죽여버려야 해 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뱀은 가녀린 몸을 바들바들 떨며 죽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우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저 뱀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위협받는 자신의 신세와 너무나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다급하게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멈추거라.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은 귀한 것이다. 어찌 그리 잔인한 짓을 하려 하느냐. 하지만 심술궂은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리 비켜요. 절름발이 아저씨 재수 없는 뱀을 잡으려는데 왜 방해해요? 아이들이 뱀을 향해 다시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민우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쌀자루를 꺼내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쌀을 줄 테니 제발 저 뱀을 놓아다오.
너희들이 엿을 바꿔 먹든 떡을 해 먹든 마음대로 하렴.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쌀자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냉큼 쌀을 낚아채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민우는 눈밭에 쓰러져 있는 흰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고 하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주저하지 않고 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헐거워진 옷깃 사이 가장 따뜻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맨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자신의 천이 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도 이 추운 세상에 태어나 고생이 많다. 부디 살아다오. 그는 빈손이 되었지만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무게에 묘한 위로를 받으며 다시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품속에서 꿈틀하는 움직임이 느껴졌고 민우가 숲 가장자리에 바위 틈에 뱀을 놓아주자 뱀은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우는 자신의 초라한 집 앞에 서 있는 낯익은 가마와 건장한 사내들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인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두껍게 입고도 춥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절뚝거리는 민우가 나타나자 거만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쯔읒 몰골하고는 내 너를 기다리다 얼어 죽을 뻔했다. 내 어미가 약값으로 빌려간 돈은 대체 언제 갚을 셈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그는 민우가 가진 저 척박한 땅마저 빼앗아 자신의 종이 공장을 넓히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모멸감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힘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봄이 오면 약초를 캐서라도 갚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내 놈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갚는단 말이냐. 당장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할 것이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민우의 집을 뒤지게 했고 집안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땔감마저 빚 대신이라며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섣달금음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이다. 최 부자 일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황량했습니다. 민우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쌀도 땔감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모두 짓밟힌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횡한 방 안으로 들어와 싸늘하게 식은 구들장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호지 문은 찢어져 찬바람이 들이닥쳤고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그를 습격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려준 뱀은 숲으로 돌아갔지만 정작 사람인 자신은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몸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라리 그것이 평안일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그를 덮쳤습니다.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듯 으르렁거렸고 민우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에게 이 겨울밤은 너무나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던 민우의 귓가에 바람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계십니까? 거센 눈보라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문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환청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험한 날씨에 더욱이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이 외딴 오두막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 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문을 열자 휘몰아치는 눈발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새하얀 눈보다 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인이 얇은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눈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눈보라의 길을 잃어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듯 고운 소리였으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고 황급히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만 들어오셔서 추위라도 피하십시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찬바람이 함께 들이닥쳤고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민우에게는 손님을 대접할 따뜻한 물 한 모금, 방을 들 장작 한 개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민우는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소미불을 여인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땔감이 없어 방기 얼음장 같습니다. 이 이불이라도 덮고 몸을 녹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민우는 극한의 추위로 인해 이미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민우가 내어준 이불을 받아들지 않고 오히려 깊은 눈동자로 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도 몹시 편찮아 보이십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함께 덮으시지요.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방 한 구석에 놓인 깨진 화로에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하더니 방 안가득 은은한 솔향기와 함께 훈훈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장작불과는 다른 마치 봄 햇살이 스며드는 듯한 부드럽고 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디선가 꺼낸 맑은 물과 약초 가루로 죽을 끓여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죽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긋하고 천가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끊어질 듯 고통스럽던 왼쪽 다리의 통증이 잦아들고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가 정신을 차리고 여인을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찢어진 문풍지를 여분의 천으로 꼼꼼하게 막고 어수선했던 방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고 더러웠던 오두막이 본래의 품위를 되찾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은 김민우라 합니다.
낭자의 은혜로 죽어가던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100년이라 불러주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 선비님의 인품에 이끌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이름은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흰 연꽃처럼 그녀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은 떠나지 않고 민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온 뒤로 오두막에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산속에서 캐왔다는 이름 모를 나물과 약초들은 민우의 허약한 몸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지붕에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새짚을 엮어 올렸으며 무너져 내린 흙담을 단단하게 보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나 다름없던 민우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곳에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100년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배고픔과 추위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를 더욱 감동하게 한 것은 그녀의 살림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긴 겨울밤, 호롱불 아래서 민우가 책을 읽으면 100년은 조용히 바느질하며 그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민우가 난해한 구절에 막혀 고민할 때면 100년은 넌지시시 한수를 읊거나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어 민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서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불편한 다리 때문에 품어야 했던 좌절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선비님의 다리는 비록 땅을 딛기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나 선비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계십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선비님의 그 올곧은 심성이 언젠가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0년의 따뜻한 위로는 얼어붙어 있던 민우의 자존감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얼음이 녹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비치던 어느 날, 민우는 100년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와 그 곁을 지키는 흰 달빛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100년은 시를 읽고 말없이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단순히 글만 아는 서생이 아니라 만물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차가운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행복이 다가올 거대한 시련의 폭풍 전야임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천초목이 푸르게 되살아나고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는 봄이 왔건만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우내 잠잠하던 바람에 실려온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매캐하고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치기에 바빴고 무당들은 굿판을 벌여야 한다며 쌀과 돈을 걷어가기만 할 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민우는 밤낮으로 의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핏발선 눈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니다. 독이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즉 타는 듯한 갈증과 복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마을 상류 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지난 겨울부터 비밀리에 확장한 종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흘러나오는 시커먼 폐수가 계곡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종이를 희게 만들기 위해 독한 약품을 섞어 쓰고 있었고 그 찌꺼기를 몰래 흘려보내 마을의 식수원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알아냈지만 해독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우가 의서에서 찾아낸 처방에는 천년초라는 약초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깎아지른 절벽 틈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풀이었습니다. 민우의 성취하는 다리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초였습니다. 민우가 절망감에 빠져 마당에 주저앉아 있을 때 백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비님,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민우가 사정을 설명하자 백년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다음 날 새벽, 민우가 눈을 떴을 때 백년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니 안개 자욱한 마당에 백년이 이슬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띠는 풀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천년초였습니다. 그녀의 옷 곳곳은 가시에 긁혀 찢어져 있었고 하얀 손등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낭자가? 민우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백년은 덤덤하게 웃으며 약초를 건넸습니다.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봅니다. 어서 약을 다리시지요. 민우는 그녀의 헌신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약탕관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민우와 백년은 정성껏 다린 약을 항아리에 담아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부자가 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냇물의 독을 알아채고 해독제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놈 내놈이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려 드느냐.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약탕관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흉측한 것을 당장 엎어버려라. 그리고 저놈과 저 계집을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민우는 본능적으로 약탕관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손등에 튀어 살이 되었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초의 부자는 민우의 곁에 서 있는 백년을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총우석에 저런 절색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내 놈이 저 요물에게 홀려 헛짓거리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아하니 사람의 눈빛이 아니구나. 여우가 둔갑한 것이냐 아니면 귀신이 씌인 것이냐. 최 부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백년은 고개를 숙였지만 쥐고 있는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제나 뒤로 물러나 있고 움츠러들어 있던 민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질질 끌지 않고
두 다리로 땅을 꽉 딛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입 닫히지 못하겠소 민우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세에 최 부자와 하인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우는 최 부자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당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냇물에 독을 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는 양마저 없애려 하다니 그리고 내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이분은 당신 따위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맑고 귀한 영혼을 가진 분이오. 만약 이분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이오. 그것은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민우가 처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맞서 터뜨린 사자후였습니다. 그의 당당한 위엄에 압도된 최 부자가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던 찰나 살인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김선비,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마을 촌장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들을 업고 울부짖으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우는 최 부자를 밀치고 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장님, 아이를 이쪽 평상에 눕히십시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막 타려낸 약사발을 가져와 백년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입을 벌리고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초의 부자는 저런 정체불명의 독약을 먹이면 아이가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잠시 후 아이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더니 입에서 시커먼 물을 왈칵 토해냈습니다. 촌장과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토해낸 뒤 아이의 가빠졌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빛이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고 아이는 가늘게 눈을 뜨며 아버지 목말라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 촌장이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민우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민우의 절뚝거리는 달이나 초라한 행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의술과 부자의 횡포에 맞선 선비의 기가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을 찾듯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쳤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가 만든 약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식에 민우의 집 아픈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우와 백년은 밤을 새워가며 약을 다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쌀을 가져오는 사람, 땔감을 가져오는 사람, 갓 잡은 생선을 가져오는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민우를 멸시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민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고 백년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환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해진 마당에 선 민우는 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백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그 용기는 원래 선비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도망치면서 남긴 도끼 어린 눈빛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르익어 황금빛 들녘이 출렁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민우가 만든 해독제 덕분에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기와집, 최 부자의 집만은 흉흉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최 부자는 두문불출하며 분노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권위와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을 되찾기 위해 좋다는 약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떠돌이 약장수에게서 천년 묵은 진해를 고아 만든 탕약이라는 정체불명의 약을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회춘하여 다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검 붉은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부자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더니 피부가 뱀의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눈, 코, 입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방바닥을 뒹굴었고 자신의 흉측하게 변한 모습을 거울로 보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죽이려 했던 뱀의 형상과도 같았으니 실로 무서운 인과응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괴이한 증상을 보고는 모두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곡소리 나는 초상집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의 부인은 체면을 구기고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선비,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주시오. 지난날의 잘못은 내가 100번 사죄하리다. 이대로 두면 저 양반은 고통 속에 죽고 말 것이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멸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원수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백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약 상자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가십시다. 환자가 있는데 의원이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최 부자의 방에 들어선 민우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참혹한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괴물처럼 변해 고통에 몸부림치는 늙은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맥을 짚자 최 부자는 흐릿한 눈으로 민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주겠네. 고통 속에서도 재물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치료해주는 대신 한 가지 약조를 하셔야 합니다.
최 부자가 끄덕이자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을 모두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쌓인 쌀과 곡식을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계곡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시는 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의술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선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으며 맹세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준비해온 침을 놓고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초를 지식여 최 부자의 환부에 발랐습니다. 민우의 치료는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원수를 치료함에도 조금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최 부자의 부기가 빠지고 딱딱해진 피부가 벗겨지며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초의 부자는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에 기세등등 하던 건강은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지난날에 대한 업보이자 참회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했고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덕망을 칭송하며 그를 하늘이 내린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평화로운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과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배움을 청하는 모든 일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고 민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거닐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절름발이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걷는 모습은 험난한 세파를 이겨낸 거목처럼 듬직하고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백년은 그런 민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알뜰히 내조했습니다. 그녀가 가꾸는 텃밭에는 사시사철 향기로운 꽃과 약초가 무성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은 마을 잔치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일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달이 밝고 큰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밤. 백년은 민우에게 술상을 차려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달빛이 참으로 곱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툇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하시겠습니까? 민우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백년이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선비님이 오래전 눈보라 치던 날 구해준 그 흰 뱀입니다.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으나 선비님의 따뜻한 정에 이끌려 차마 떠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눌러 앉았습니다. 백년은 민우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백년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민우의 나직한 대답에 백년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우 눈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낭자가 처음 내 방에 들어왔던 그날 밤, 낭자의 몸에서 나던 그 서늘한 냉기와 신비로운 향기를 어찌 잊겠소. 그리고 낭자가 나를 위해 절벽을 오르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소. 민우 눈은
백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낭자가 사람이든 뱀이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소. 낭자는 나를 얼어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세상의 편견에 갇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주었소. 나에게 낭자는 그저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일 뿐이오. 백년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뱀의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천년의 수행보다 더 값진 인간의 진심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우 눈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밤이 새도록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났고 마당에 핀 하얀 국화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인간과 요괴라는 금기를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집을 백년당이라 불렀고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민우와 백년은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민우가 세상을 떠나던 날 집 주변에는 때 아닌 흰 눈이 꽃잎처럼 흩날렸고 그날 이후 백년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이 살던 집터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신비한 흰 꽃이 피어난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이 민우를 향한 백년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새벽이 오려나 봅니다. 부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에필로그. 세월은 흘러 강산이 변하고 예시하기는 희미해졌지만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숨결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눈 내리는 겨울밤.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디선가 은은한 솔향기가 나고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초가집을 발견하게 될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그곳에는 여전히 달이 저는 선비와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모습도 초월하여 영원히 남는 법이랍니다.